치아나 잇몸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실 거고요. 또 치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치아가 많이 없으시는 고령층, 노년층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또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몸 건강, 마음 건강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치아의 건강일 텐데요. 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치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니 네. 무려 한 개당 한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3천만 원. 합니다. 예. 한 연구치가 30개 정도 있다라고 보면 무려 우리 입속에는 9억 원이 들어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치아를 저희가 입속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정말 네.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정기적인 치아 검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과 치료 받을 때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신 질환이 있냐 없냐 하는 건데요. 오늘 TV 메디컬 약선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치아 건강 주치의십니다. 네. 치과의 이덕현 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약선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들을 다루면서 항상 또 언급되는 속담이 있는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맞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미리미리 어떤 대비와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원장님 아마 치과 또한 이 많은 분들이 겁을 많이 내서 늦게 찾게 되는 게 또 치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치과 치료는 모두 공포의 대상이고요. 네. 이런 무서움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충치 치료를 미루게 되면 신경 치료로 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발치까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충치가 작을 때 먼저 치료하는 것이 이유나 비용적인 면에서 아주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네. 뭐 앓고 계신 기저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뭐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 전신 질환과 치과 진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전신 질환은 이제 몸의 일부분이 아닌 전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 전신 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 치과 치료를 연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치과 치료 후에 나타날 네. 수 있는 합병증, 감염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필요시 담당하는 주치의에게 치과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와 복용하시는 약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기저 질환이 있는데 치과 진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부디 오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먼저 치과 치료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될 전신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요즘 고령 사회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약을 많이 복용을 하고 그렇죠. 계신데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골다공증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에 관련 있는 이제 전신질환을 다 모아봤는데요. 크게 내분비 및 대사질환, 순환기 질환, 신경질환, 소화기 질환으로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혈액 질환, 그리고 알러지 및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이거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제 치과 치료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두경부 방사선 치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신과 모유 수유와의 치과 치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함에 있어서 뭐 빠뜨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신 질환 한 부위도 빠뜨릴 수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많은 전신 질환들이 치과 치료와 연관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치과 치료 중에서 이제 발치나 임플란트 아니면 구강 내 소수술 같은 이제 관열적 치료에 있어서는 전신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뭐 네.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예. 대부분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질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증상이 없으면 아픈 게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치과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환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있고요. 당뇨 혈당도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약을 드시는데 무슨 약을 드시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의해서 이제 복용하시고 있는 약을 저희가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약을 이제 조회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대부분이 그 선에서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은 해당 질환 전문의와 직접 협업을 통해서 뭐 사전에 정보를 또 교류하실 필요까지도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크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하고요. 예.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나 발치 등 소수술 같은 경우에 관열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담당 이에게 이제 복용 중인 약물을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치과 치료가 가능한지 네. 지금 전신질환의 위험도가 더 큰 것인지 여부를 묻고 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환별로 치과 치료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조금 흔하다 하신 게 좀 당뇨병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살펴볼까요? 네, 당뇨병은 인슐린 작용 부족에 의해서 이제 혈중 당 농도가 계속 고혈당 상태로 유지되는 병을 말하고요. 네. 크게는 이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그리고 특정 질환에 의한 당뇨로 나눌 수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자체가 생산이 잘 안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있긴 한데 이게 똑바로 작용을 못하는 네.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에 있어서 환자 상태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초진할 때 당뇨병 병력이 있다면 현재 이제 증상과 치료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공복 혈당 검사나 그냥 혈당 검사를 실시해서 당뇨병이 지금 심한 경우 담당 주치의에게 먼저 혈당 조절을 하고 난 후에 치료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조절되는 당뇨병 환자는 정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당뇨병보다 치과 치료가 응급한 경우에 여러 가지를 주의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수술 중에 저혈당에 의해서 의식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수술 스트레스에 의해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어서 고혈당 상태에 이르를 수 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드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섭식 장애에 의해서 저혈당의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당뇨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혈당 상태는 창상의 치유 지연이나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하고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당 수치가 조절이 잘 되는 환자라면은 치과 치료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네, 마음에 맞습니다. 안심을 좀 가져도 되겠죠. 네네. 예. 그런데 특히나 이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강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치주 질환 유병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예. 반대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예. 요즘 당뇨병을 진단하는 내과 의사조차도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에게 치주 치료를 열심히 받으라는 권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네. 연관관계가 그렇게 있군요. 네. 이번에는 골다공증 한번 알아볼게요. 네.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치과 치료가 어렵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골다공증이 요즘 치과계에 떠오르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 골다공증 자체의 질환으로 인해서 치과 치료가 어려운 점도 있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원발성 골다공증과 속발성 골다공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원발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고요. 속발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질환이나 쿠싱 증후군, 계열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골다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진단 기준은 T스코어로 진단을 하는데 건강한 성인 남녀의 정상적인 이제 T스코어를 0으로 보시면 되고요. 골밀도 검사 장비를 통해서 요추와 대퇴부의 골밀도를 검사해서 이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왜 치과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골다공증 약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약으로 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제가 있고요. 데노스맙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는 우리의 몸은 이제 성장이 멈춰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뼈는 항상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 평형 단계에 이르러 있는데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골이 흡수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약제들은 골 파괴 세포에 대한 억제 작용을 가진 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을 파괴하지 않고 이제 계속 내버려 두는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골 밀도는 증가하지만 아무래도 원래는 없어져야 할 골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되기 때문에 약간 건강하지 않은 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에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아니면 구강 내 소수술 잘 맞지 않는 틀니 등에 의해서 골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골다공증이 약간 이제 중장년으로 갈수록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시기가 또 임플란트를 참 많이 하시는 맞아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시기가 겹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 그런 골괴사 양상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골다공증 약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환자군의 경우 조금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맞는 그 골다공증 주사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이제 일어나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과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골괴사의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고 치과 치료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임플란트나 발치창이 완전히 치유되거나 임플란트 골유착이 완전히 일어난 경우에 그 다음에 복용을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가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나치게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분들께는 치과 치료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아무래도 골밀도가 감소하신 분들에 의해서 다른 치료는 상관이 없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식립한 임플란트가 뼈와 유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골밀도가 감소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착이 잘 안 되고 이제 보초를 올려서 저장력이 가하게 되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령층에게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와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내분비 질환과 치과 치료의 연관성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분비 질환 첫 번째로 갑상선 질환이 있겠는데요.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치과 치료와 많은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정상인과 이제 똑같이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 시에 전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치과 치료가 무섭다 보니까 네. 치료 받기 전부터 계속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단기간에 급상승해가지고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을 초래하는 갑상선 발증이라는 증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조절이 안 되는 환자의 경우 여기에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과 치료를 할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해서 빈맥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먼저 없애고 난 다음에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치과 치료를 받다가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이제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하면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질환이 있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부신피질 질환이 있겠는데요. 부신피질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분비하는 그런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했을 때 부신피질에서 스테로이드를 분비하면서 우리 몸에 더 이상의 그 나빠지는 것을 막는 그런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으로 불리는 에디슨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신피질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고요.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부신피질의 코티솔이 과잉 분비되는 질환으로 보면 되시겠고, 계속해서 스테로이드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신피질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치과 치료 시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고요. 병의 발생 시기나 치료 상황,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의 투여 기간, 투여량, 약제명, 현재 조절 상황과 경과, 최근 상태, 합병증의 유무와 투약 내용 등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고요. 치과 치료 가능성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잘 조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합병증이나 원래 있던 질환의 치료가 안 된 경우에는 치과 치료는 뒤로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프고 먹는 약도 많아지는 법 때문에 고령의 치주질환 환자는 몸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0년 전에 간암 처치했습니다. 열 처치인지 모르겠고 뭐 찢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고요. 그러고 이제 9년 전에 갑상선 암이 또 와가지고 양쪽을 다 제거했습니다. 당뇨는 48살부터 지금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을 여러 가지 뭐 쭉 먹고 왔는데 지금은 시린이라든가 뭐 치주염이라든가 뭐 흔들림 그거 다 전부 나쁜 그게거든요. 첫째는 뭐 그 흔들리고 그거 할 때는 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막 좀 많이 괴롭죠. 밥 먹는 시간이 두려울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빴다는 이정숙 씨. 임플란트 심은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예. 치아와 잇몸의 심각한 염증으로 인한 만성복합 치주염을 진단받았다. 시리고 흔들리는 고통에도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없었다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뇨도 앓고 계셨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계셨고, 안과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골다공증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계신 상태였는데, 다른 질환은 다 조절이 잘 되고 약을 복용하고 계셔가지고 크게 이제 이상이 없으신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신 부분이 치과 치료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골다공증. 무턱대고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턱뼈 괴사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임플란트는 뭐 이상 없이 잘 붙고 있고요. 예, 예. 상처도 다 아무렇고 예. 지금 임플란트랑 뼈랑 잘 붙을 때까지 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은 언제쯤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고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예. 다음 달에 보고 한 달 있다가 보고 괜찮으면 보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쪽 부분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서 보철까지 마무리된 상태고요. 지금은 반대쪽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골유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다공증 자체도 임플란트나 발치 이런 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골다공증 치료를 목표로 드시고 계시는 이제 약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이나 발치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요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뼈가 없다 보니까 현재 임플란트 치료 중인 이정숙 씨. 전문의의 적극적인 치료와 환자의 꾸준한 관리가 더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골다공증 주사 맞고 계세요? 골다공증 지금 지금 안 맞고 이빨 계시죠? 때문에, 예, 치과 치료 때문에 안 받으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초를 완성하시고 한 예. 2개월 정도 뒤부터 예. 고동중 주사를 아, 맞으시고요. 치료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양치는 임플란트도 동일하게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예. 칫솔 열심히 하고 아래 위로. 그리고 치간 칫솔 반드시 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만 그거를 안 빠뜨리고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좀 잇몸을 좀 마사지 좀 하고요. 시끄러운 거 이래 손을 대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랬는데 참 여러 가지로 편안한 점 그거는 아주 좋았습니다.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안질환이 있으신 분의 네. 치과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고령일수록 기저질환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층보다는 더 꼼꼼하게 기저질환을 좀 살피면서 치료를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고령인 경우에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도 많고 복용하는 약도 많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복용약과 현재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문진을 한 후에 치과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TV 메디컬 약속은 저희가 전신 질환과 치과 치료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차례에서는 순환기 쪽의 전신 질환 알아보겠는데요. 앞서 심장 질환, 고혈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치료 방법과 또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다음은 심장 질환인데요. 예.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심부전, 부정맥, 그리고 심근증과 심근염, 선천성 심장 질환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심장질환 치료약 중 항혈소판 제제나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치과에서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구강 내 소수술 등 이제 관열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이에게 의뢰를 보내서 회신을 받고 있고요. 일단 약제의 투약 가능성 중단 여부를 먼저 문의하고 약을 중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치과 네. 치료를 안 했을 때의 위험보다 크다면 치과 치료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그 예방적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아스피린의 경우 예전에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아스피린을 끊고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요즘은 중단하지 않고도 간단한 수술을 시행해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출혈 경향이 조금 심한 편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완전히 지혈이 된 다음에 기가를 시키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치료 후 지혈이 된 이후에는 복용하시던 약물을 다시 이제 드셔야 되고요. 예전에 충수염 때문에 약을 끊었다가 충수염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이제 다시 드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치료 후 지혈이 된 이후에 약을 다시 복용을 하셔야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혈압인데요. 네,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고혈압도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의 경우 정상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마취약에 들어있는 혈관 수축제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요.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수축기 혈압이 170 이상인 경우에 치과 치료를 받는 도중에 200을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먼저 혈압을 조절을 하고 수술을 하는 편이고요. 예방적으로 아스피린 복용 중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이에게 문의하여 투약 중단 후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혈압이 180, 수축기 180, 이완기 110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혈압인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과 치료로 이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반대로 저혈압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혈압이 낮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원래는 정상인데 저혈압이신 분들 이제 이렇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원래 저혈압이신 분들은 이제 그게 자기의 정상적인 혈압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저혈압 상태가 되신 분들은
이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실신이나 이런 걸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정상 상태로 만들고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용 중인 약은 중단시키고 나서 뭐 한 2, 3일 후에 성분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뭐 치료를 시작한 이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 복용 중단 기간은 예. 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약이 인체에 작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5일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7일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1일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이 인체에 계속 얼마까지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기간이 긴 약물의 경우 오랫동안 중단을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 그 작용 시간이 빠른 약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뇌질환과 관련된 치과 치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위중하기도 한데다가 또 치아와 가까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뇌졸중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뇌졸중이라 하면 뇌경색이 있을 수 있고 뇌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과 일과성 뇌허혈 발작, 고혈압성 뇌증과 같은 질환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뇌졸중이 발병을 했다면 6개월 이내라면 일반적으로 외과적 처치는 금지하는 편이고요. 뇌졸중의 원인과 합병증과 그 치료 상태, 후유증, 그리고 복용약, 예후 등의 조사 이후에 치과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뇌졸중을 앓고 있는 경우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이에게 의뢰하여서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담당이가 판단했을 시 이 약을 중단했을 경우에 이제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이가 이제 끊지 말라고 회신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의 중요성과 이 뇌졸중의 위험도를 예. 비교해 본 다음 치과 치료를 미루거나 아니면 중단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에는 이 지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 국소 마취제 이제 아드레날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 파킨슨병 치료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졸중이 한번 있으셔서 이제 후유증으로 마비 같은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적인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이나 자세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치과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고 치과 치료 후에도 구강 관리나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보호자분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드리는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 치매가 있는데요. 네. 치매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치과 치료와 많은 주의를 요하고요.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구강 위생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이해도 불가하시고 설명을 해드려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치과 치료 후에 가족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 자신이 이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시기 때문에 가족이나 간병인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입을 움직이신다거나 이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시에도 이를 꽉 깨물고 계신다거나 그런 불수의적 운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치과 치료 예후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질이라는 뇌전증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간질이라 함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뇌기능 장애로 볼 수 있고요. 이 대뇌 뉴런이 과잉 흥분이 돼서 반복성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질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 2년 이상 발작이 없고 안정된 상태가 아닌 경우에 치과 치료 행위 자체가 이
간질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질약 중 아까 고혈압 약처럼 페니토인이라는 약물은 섬유성 치은 증식으로 치은 증식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치은 증식이 있다면 구강 위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말씀하셨던 이 뇌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담당 의사와의 협진도 물론 중요했습니다만 보호자, 네. 이 간병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말을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전신질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 치료받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게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전신질환자 중에는 이제 오전에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이 있고 질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그날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받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네. 질환에 따라서 오전에 충분히 식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제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전에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전신 질환에 따라서 오전에 컨디션이 좋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주로 오전에 치료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치아 건강만큼 사실은 잇몸 건강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그렇다면 이 치주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퇴행성 질환,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에 의해서 치주골이 파괴되는 질환이고요. 아무래도 20살 이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는 치주 질환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치주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퇴행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발병하는 질환이고요. 보통의 치주 질환은 20대를 지나서 30대에서 70대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치주 질환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제 발치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30대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셔서 사진도 찍고 이제 나의 잇몸 건강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는 게 나중에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지 않은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크고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원을 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같이 치아 상태도 판단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케일링이 만 19세 이상부터 보험이 됩니다. 그런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20세 이상부터 치주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치주 질환이 생겼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다면 심뇌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 피에 이제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치주 질환이 조금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치주 질환이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에 이게 이 안에 있는 세균들이 임프선이나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심장 쪽에 붙어서 증식을 하게 되면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일으키지 않는데 인공판막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심장 질환이 좀 있다거나 하신 경우에 그런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과 심내막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같은 종류로 드러난 걸로 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요.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면 전신적인 그 면역력 저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뇌 쪽으로 세균이 옮겨가서 뇌농양을 일으킨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신데요. 전신질환이 좀 심하시고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당뇨병을 먼저 조절을 하시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당뇨가 조절이 되신 상태에서 치주 질환을 치료할 때도 인공판막이나 이런
위험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전신질환이 치과 진료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온몸을 구석구석 한 번씩 훑어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소화기 내과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화기 질환 가운데 먼저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이게 치과 치료하고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구강건조증은 일단 입이 마르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 신부전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두경부 영역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침샘이 파괴되어서 침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선천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침샘이 공격받아서 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입안에서 타액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음식을 연화하는 보조 기능, 그리고 용해 기능, 입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직 회복, 작용 등 많은 기능이 있는데 네. 타액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충치입니다. 잘 썩지 않는 부분까지 썩게 되는 충치가 다발성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잇몸 질환, 치은염 등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강 건조증이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아주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약의 80%가 구강 건조증을 일으킨다고 할 만큼 약물 복용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점점점 이제 침의 분비가 적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 커피나 녹차 등 드셨을 때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강 건조증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구강 건조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침샘의 분비를 돕기 위해서 오렌지 주스와 같은 신맛이 나는 음료를 복용하는 게 전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구강 건조증이 야기하는 문제가 많은 만큼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구강 건조증 자체를 저희가 고쳐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구강 건조증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구강용 연고나 인공 타액 내복약 등을 처방을 해서 이제 타액 분비를 돕는다거나 환자에게 구강 위생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를 시키고 필요시 불소를 도포한다거나 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위 12지장 질환인데요. 위 12지장 질환으로는 급성 위염이나 만성 위염, 위 12지장 궤양, 위암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치과 치료에서 주의할 점은 없고 치과 치료 후에 복용하는 약들이 제대로 이러한 질환에 의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간췌장 질환인데요. 간 질환으로는 바이러스성 간염, 만성 간염, 간경변, 약물성 간장애가 있고요.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간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는 간에서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도 만들어내지만 지혈 작용과 관계되는 여러 인자들도 많이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간 질환에 있는 경우에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소 판수나 프로트롬빈 시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지혈에 대한 대책 또는 수술을 연기하던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췌장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장기인데요. 급성 췌장염이 있을 경우에 당뇨병과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는 대부분 연기하는 게 맞고요. 만성기에도 췌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창상의 치유 부전이나 감염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약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췌장염이 급성으로 온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치과 치료로 받으러 오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치과 치료를 하려면은 이런 그 질환 같은 데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약을 얼마나 연기를 하고 치과를 받을 것인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구체적으로 네.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응급 환자로도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가 갑자기 뭐 사고로 뭐 부러졌다든가 갑자기 빠졌다든가 이래서 응급으로 갔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른 전신 질환이 이제 증상이 심한 상태인데 응급으로 치아가 부러졌다든지 네. 빠졌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면 일단 통증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통증을 먼저 경감시키는 치료만을 하고요. 원인 질환이 고쳐진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 속에서도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급성기 췌장 질환은 치과 치료가 완전히 금기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급성기 췌장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예. 사실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 치과에 오시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원 자체가 힘들기 네네. 때문에. 내원 자체도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관열적 치료들은 금기시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몸의 필터라고 할 수 있는 신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장 그리고 혈액 질환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신장 질환 중에서 치과에서 영향이 있는 것은 신부전 질환인데요. 이제 신부전은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이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신부전 악화에 의한 전신 상태 변화로 임플란트 부위의 염증이나 고릅수가 일어나 조기에 탈락할 영향이 있고요. 신부전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 치과 치료에 아주 중요한 그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는데요. 투석을 할 때 이제 피가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이제 주입을 하고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시에는 보통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는데 투석일과 투석일 사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빈혈인데요. 빈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철결핍성 빈혈을 제외하고는 치과 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에는 빈혈의 정도에 따라서 치과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외의 빈혈은 담당의와 상의 후에 빈혈 자체의 증세가 치료가 된 이후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혈병인데요. 백혈병은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으로 나뉠 수 있고요. 백혈병이 급성기 단계인 경우에 간헐적 치료는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고요. 만성 백혈병인 경우에도 급성 전환 가능성에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급성 백혈병인 경우에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헐적 치료를 했을 때 창상이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을 먼저 치료를 한 이후에 치과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혈액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만큼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건강한 분들의 경우도 치과 치료 후에는 헌혈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일까요? 네, 헌혈을 할 때 일단은 어디가 닫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헌혈을 예.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치과 치료 중에서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등은 사실 이제 발치 같은 경우에 뼈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임플란트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과 함께 여러 가지 골이식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기간 동안에는 헌혈을 했을 경우에 이제 내 몸이 어딘가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헌혈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치창이나 이런 곳으로 박테리아가 많이 침투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네. 혈중에서 떠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헌혈은 이 발치
이후에 몸이 다 아물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골을 이식했을 경우에 이제 자기의 골을 이식한 경우나 같은 네. 동종 사람의 뼈를 이식한 경우에는 한 1개월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종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소뼈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예 헌혈을 금지했었어요. 이제 소뼈를 이식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1년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합성골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은 치과 치료를 할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전신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부문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알러지와 류마티스 질환도 이 치과 치료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일까요? 네. 알러지 및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약물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 수복물 중에서 금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알러지가 있는 경우 이제 환자분이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금속을 못해라고 하시는 경우에 구강 내에 금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강 내 금속과 보통 착용하는 금속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 금속의 충전물,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알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강 내 충전물이 없는 경우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알러지 테스트를 시행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약물 알러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약물 알러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갖고 계신지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피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알러지 반응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주의해서 처방을 해야 되고요. 소염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의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경부 방사선 치료가 있겠는데요. 이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방사선 골괴사나 골수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두경부 이외의 부분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년이 지났으면 치과 치료가 가능하고요. 4년 이내에는 관열적 치료는 아예 금기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더라도 방사선 촬영 영상 소견에서 경화 또는 투과상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 치료를 연기하는 거에 좋겠습니다. 네. 네, 임신과 모유 수유는 질환은 아니지만 임신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단계에서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했고요. 네. 임신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기 단계에서 치과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 호르몬의 변화로 치은 비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되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 임신성 지은 비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를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임신 전에 모든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난 후에 네.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 이게 모유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시는 경우이고 치과 치료에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치과 치료 전에 최대한 이제 모유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약을 드시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그걸로 대체를 하는 편이 좋고요. 어디 아픈 곳 있으면 치과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께 말하라고 그렇게 좀 들었었어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해져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으면 치과 치료받기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치아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던데요. 하루에 3번 양치는 기본으로 무조건 하고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루 자기 전에 반드시 지실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안 하고요. 밥 먹고 바로 양치하려고 하고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가요.
치아나 잇몸에 좋다는 그 건강 보조제를 먹고 있어요.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스케일링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양치질을 잘해서 치석이 없으시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치석이 있는 경우에는 치석은 세균들이 달라붙기 쉬운 물질이고요. 분명히 제거를 해줘야지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지은염의 치료가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30대 여성인데요. 중치가 심해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코로나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커피를 마셔도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조금 이렇게 몸에 반응이 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치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뭐 마취를 한다든가 뭐 다른 걸 했을 때 과민방이 일어날까봐 지금 치과 치료를 조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시긴 하는데 이게 알러지 반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마취액을 주사했을 때 가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보통 이제 마취액의 주성분인 리도카인에 의한 알러지라기보다는 마취액에 들어가는 보존제에 대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마취제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취액에 의한 알러지는 되게 낮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분의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는 8살 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그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중치가 있어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ADHD라고 했잖아요.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ADHD라고 해서 꼭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래서 필요시에 전신 마취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치료를 진행을 할 때는 경구로 투여하는 진정제를 복용하고 약간의 속박을 건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간 졸린 상태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조금 행동이 이제 괜찮은 애들의 경우 웃음가스를 마시면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이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까지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신 마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린이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거기서 잘 치료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전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신질환이 치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우리의 구강 건강 관리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구강 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전신질환을 예방하고 더 좋게 만드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예후가 좋은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자기 몸 관리 철저하게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와 체크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주치의분은요. 네. 치과의 이덕현 대표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진료를 할 때인데 한 4, 5년 전 됐던 일로 기억하는데 환자분이 약간 장애가 있으시고 혼자 이제 생활하시기 조금 힘드신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이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이가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하려고 오셨는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치과 치료를 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교회에 있던 친구분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제 틀니를 만들러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치료를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치과 의사 생활을 할수록 그러니까 약간 직업의식이 사라진 시기였기도 했는데, 그런 환자를 보면서 제가 내가 이분의 친구였으면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진 의료 기술 자체가 참 소중한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초심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